예, 민생침해 범죄 동향과 정책 대안 구축 2000년도 생활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용 박사님께서 부친상과 관련된 조정할 수 없는 좀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좀 발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제 이주연 선임조사연구원 그리고 치안정책연구소 김혜진 박사님과 최지현 박사님 두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3개년도 과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는 생활주변 폭력범죄, 내년에는 올해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생활주변 폭력범죄, 올해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세 번째는 민생침해 악성사기 이렇게 3개년도를 통해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좀 실증적으로 좀 자료를 좀 모으고 분석을 해서 구축 정책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그런 과제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활주변 폭력범죄를 이제 분석하는데 이 생활주변 폭력범죄 아까는 제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이나 학계에서 명확한 정의가 있지 않고 그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통용이 된 측면이 있고 이 생활주변 폭력 범죄도 뭐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경찰청에서 생활주변 폭력 범죄, 민생침해 이 폭력 범죄는 폭력 범죄인데 생활주변이라 하면 정말 그 상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가서 정말 괴롭히고 행패 부리고 업무 방해하고 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력 범죄류에서 생활주변을 좀 더 들어가서 경찰청에서 이제 집계도 하고 이렇게 또 대책도 세우고 이런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세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연구의 공백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1차년도에 이 과제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제 9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연구 방법은 공식 통계 분석.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청의 자문을 받아서 이 생활주변 폭력 범죄의 그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명은 8개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이렇게 8가지를 들여다봤고 이 8가지 범죄가 이제 판결문을 볼 때 죄명으로 이렇게 죄명으로 이제 2차적으로 뽑아내지만 생활 주변 장소에서 발생을 했느냐를 이제 2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판결문을 뽑아냈습니다.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냥 죄명만 가지고 뽑으면 쉬운데 이게 폭행만 해도 폭행 치사도 있고 치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죄류를 좀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작년 여름에 저와 이제 뒤에 있는 이주연 조사연구원, 인턴 2명, 또 연구보조원 또 20명을 채용해서 이 800건, 8가지 죄명에 대해서 생활주변 장소, 여기 말하면 도로, 상점, 일반 음식점,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그리고 피해자의 업무 장소 여기서 발견한 그 판결문들을 각각 읽어본 다음에 죄송합니다. 추려내서 그 800건에 대해서 또 이 정밀하게 또 코딩을 한 분석을 한 그런 지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자료를 들어서 상당히 좀 연구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서 판결문 조사를 함으로써 일반적 특성이랑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애초 계획에는 이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로 데이터, 경찰청 그 로 데이터를 받아서 지리적 분석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더 정밀하게. 판결문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명과 장소를 섞어서 판결을 뽑아내고 더 정밀하게 정말 그 스팟을 찍어서 생활주변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지리적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좀 자료를 구하려고 좀 했으나 한 달에 걸친 시도 끝에 실패를 해서 경찰청에서 끝내 이제 법상 그 근거를 드리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의해서 전문가 서면 의견 조사 그리고 미국 등을 비롯한 해외 사례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연구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KICJ 정책 연구 보고서에는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비교적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죄명벌 발생 공간 현황을 보시면 폭행 범죄의 경우
생활주변 풍행 범죄, 그러니까 생활주변 장소에서 그 발생한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97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상, 유흥접객업소, 대중교통수단. 상해 범죄도 이제 마찬가지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협박 범죄가 최근 10년간 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좀 특징이며, 또 생활주변 협박, 그 생활주변 장소에서도 역시 증가를 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장소 발생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 범죄는 증가했으나 공갈 범죄 같은 경우는 생활주변 공갈은 좀 감소한 좀 추세가 있고, 손괴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경찰청의 범죄 통계 원표가 있는데 노상, 상점, 그리고 유흥 접객업, 의료기관, 지하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판결문을 뽑아서 이 800건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관련된 항목으로서 사건 및 처분 특성, 이제 판결문 조사도 저도 이번에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처음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이는데 판결문에 보시면 이제 사건 및 처분 특성, 피고인과 범죄 행위 특성, 그리고 피해자 및 범죄 피해 특성을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뽑았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문이 그렇게 친절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주변 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판결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진들이 열심히 좀 해서 뽑아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건 및 처분 특성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은 유기징역의 비율이었습니다. 유기징역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가 공무집행방해로 92%, 그리고 가장 낮은 범죄는 업무방해였습니다. 형량 평균을 보니까, 징역의 형량 평균을 보니까 가장 높은 범죄가 강요로 약 20개월 정도, 가장 낮은 범죄는 재물손괴로 약 7개월 정도였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제 이 내용에는 이제 죄명별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비교 분석한 결과만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가장 높았던 게 상해로 약 300만 원 평균 금액입니다. 약 350만 원 정도 됐었고, 재물손괴가 가장 낮아서 약 18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및 범죄 행위 특성에서 좀 볼 수 있었던 특징은 구속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상해 범죄였고, 가장 낮은 범죄는 재물손괴. 그리고 동종 전과를 가진 피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도 역시 상해였고, 가장 낮은 범죄는 강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자의 전과 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죄는 폭행으로 약 9건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가장 낮은 범죄는 강요로 약 1.3건 정도가 됩니다. 장소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음주입니다. 음주. 그래서 범행 시 음주를 한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음주를 한 피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였고, 가장 낮은 범죄는 공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범죄행위의 반복, 범죄 일람표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범죄행위가 얼마만큼 반복됐는지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범죄의 반복, 연쇄 여부와 관련해서 유사한 범죄 행위로 2회 이상 범행을 한 피고인들의 그 횟수 평균, 범행 횟수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죄는 공갈로 무려 25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갈은 이제 계속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범죄는 공무집행방해로 약 2회 정도였고, 범행 지속기간까지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 지속기간이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첫 날과 마지막 날 종료된 날을 따져보니까 가장 긴 범죄가 공갈로 약 340일이었고, 가장 짧은 범죄는 재물손괴로 약 50일 정도. 그러니까 2회 이상 벌어졌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및 범죄 피해 특성과 관련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게,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하시는 분, 당한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가 강요 범죄였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 결과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페이지, 101페이지부터 이제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주변 폭력 범죄는 부처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법률상 학술적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고, 그 부처에서 설정한 범위에 따라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8가지 범죄를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외국 해외에서 공공장소 폭력 범죄 그리고 공무원 대상 폭력 범죄의 특성을 가지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이 좀 관련성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주치자에 의한 그런 폭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치폭력 예전에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일부 지역에서 주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폭 주치폭력을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안 좋은 거의 시작이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척결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척결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강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물론 이제 주치소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치자는 또 한편으로는 보호돼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호법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이제 공동연구자께서 이제 연구해서 해주셨고 처벌도 강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경찰관들이나 이 법집행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 뭐 독일 이런 일본의 사례를 좀 봤을 때 우리도 유사 제도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좀 처벌이 관대한 경향이 있다. 구속 비율이 좀 낮고 실형 선고율도 낮기 때문에 범죄 역제 효과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사냐 그리고 유기징역을 더 많이 선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기관 협력체계가 좀 필요한데요. 경찰, 소방, 의료가 주치자 보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치 해소센터라는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좀 종합병원, 좀 큰 종합병원에 이제 주치자를 보호하고 주치를 해소하는 센터들이 이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개소돼야 된다는 좀 의견도 많아서 이 보고서에 관련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9개의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범죄센터가 있어서 공공장소에 대한 범죄를 상당히 이제 컨트롤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습 폭력 범죄자나 그리고 핫스팟에 대한 집중 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영국도 마찬가지로 거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리트 크라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험 지역에 역시 집중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주치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는 이제 AI를 통한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좀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독일도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이제 법제에서 상당히 좀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향을 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 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개념이나 정의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좀 촉발을 하는 그런 좀 제안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증 판결문 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이제 범행 시 음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좀 통제를 하고 또 보호 조치,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시사점. 그리고 길거리 음주 자체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고 경찰이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미국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제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또 시사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보호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중독에 대한 통합관리센터랄지 아까 말씀드린 주치해소센터가 좀 더 많이 개설돼서 주치자에 대한 그런 보호나 대응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중요시한 건 저희들이 이제 전과를 좀 따져볼 수가 있었는데 생활지원 폭력 범죄자가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 범죄 예방이나 수사, 교정 이런 측면에서 뭔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형량도 이렇게 낮고 또 유기징역 실형 선고비도 낮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민생 침해를 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집행유예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양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조금 내용으로 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공권력 약화와 관련된 내용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경찰이 이제 맞고 다니고 또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칼을 휘둘러서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공권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공갈이나 이제 좀 또 특이한 발견 중에 하나가 폭행 이런 상해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공갈, 업무방해, 강요는 잘 안 보입니다. 거리에서 실제 그 업무 장소에 가서 공갈, 뭐 강요, 업무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잘 이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인이 반복 일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속 기간도 상당히 긴다는 점을 좀 이번에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런 반복적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좀 즉시 신고나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홍보하는 활동도 이제 네트워크, 이제 이 공동체죠. 공동체 치안을 좀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좀 도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 기대 효과는 이게 저희도 이제 실증 분석을 이제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는 실증 분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좀 더 고민해보고 2차년도, 3차년도에 좀 더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